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집이 너무 넓고 고요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심지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도 안심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요함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 아프다고, 괜찮다고. 그런 거짓말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아이가 보내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뭔가 했더니 방 이름이 서울고 87학번 3반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요? 40년 만에요? 처음엔 누가 장난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김은희, 박미숙, 이순자. 다들 그때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꽃이나 풍경 사진이었지만 몇몇은 본인 얼굴을 올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40년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어머, 정연아, 너 맞아? 결혼하고 연락 끊겼었잖아. 정연이 목소리 맑았었는데 지금도 그래? 나 기억나? 손이 떨렸어요.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은희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칠판 글씨를 또박또박 베껴 쓰던 애였고 미숙이는 체육 시간만 되면 1등으로 달리던 친구였어요. 다들 살아있구나. 다들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쳤어요. 다들 잘 지냈어? 나야, 정연이. 믿기지가 않네. 그러자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 살고, 누구는 손주를 받고, 누구는 남편이 아프고, 누구는 요즘 등산을 다닌다고.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영호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목소리가 제일 낮았던 남학생. 제가 2학년 내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졸업하고도 몇 년간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운동장을 가로지를 때마다 제 시선은 저절로 따라갔었죠.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정영호입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였어요. 옛날 그대로였어요. 채팅방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어머, 영호야! 진짜 영호야? 영호 목소리 들으면 우리 다 기절할 것 같은데?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호가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연아, 너도 있구나. 반가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호야, 오랜만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채팅방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영호는 이따금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웃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투는 다른 남자애들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호가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연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궁금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제 손은 또 떨렸습니다. 잘 지내. 애들 다 키웠고 이제 혼자 살아. 혼자? 남편분은? 2년 전에 세상 떠났어. 잠시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영호가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 몰랐어.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젠 좀 익숙해졌어. 넌 어때? 나도 혼자야. 아내랑 10년 전에 이혼했어. 애들은 다 외국에 있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영호는 옛날처럼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한테 말 한번 걸어볼 걸 그랬어. 졸업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60대 할머니가 무슨 설렘이냐고요? 그래요. 저도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40년 전 그 소녀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영호가 또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연아, 요즘 노후 준비 같은 거 하고 있어?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적금 조금 있어. 그걸로 조용히 살려고. 그게 얼마나 되는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호니까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조금만 잘 굴리면 2배는 만들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괜찮은 투자 일 하고 있거든.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 주변 사람들한테만 소개해주는데 너라면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경보음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호였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부동산 개발 투자야. 정부 사업이랑 연계돼 있어서 안전하고 1년 안에 수익 정산돼. 원금 보장에 20% 수익률이야. 20%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은행 적금 금리가 2%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정연아, 나 돈 많아. 이미 충분히 벌었어. 그냥 네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어서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만 넣었어요. 시험 삼아서요. 영호가 보내준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영호는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 다음 달 중순쯤 1차 배당 예정.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통장에 5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원금 500만 원, 수익금 10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진짜였구나. 영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곧바로 영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돈 들어왔어. 고마워. 다행이다. 이제 믿어? 응, 믿어.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과감해졌어요. 이번엔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영호는 괜찮은 선택이야 라고 말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분위기가 변한 거예요. 나도 영호한테 투자 얘기 들었는데 수익률 진짜 좋다며? 어? 나도 들었어. 근데 나는 아직 안 했어. 너희는 했어? 나 이미 3천 넣었어. 한 달에 60만 원씩 들어와.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호가 저한테만 소개해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었어요. 좋은 걸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달까요? 정연아, 너도 했어? 응, 조금. 얼마 넣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은희가 또 물었습니다. 너 혹시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영호랑 친하잖아. 맞아, 정연이 영호 좋아했잖아. 우리 다 알아. 채팅방이 웃음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대 할머니가 무슨 부끄러움이냐고요? 그래도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집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게 수진이의 습관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어쩐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돈을 불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 그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생겼거든. 그래서 요즘 재미있어. 동창 모임이요?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대요. 아니야. 얘들은 다 아는 애들이야. 40년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라고.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40년 전 친구면 뭐예요? 사람은 변해요. 특히 요즘 노년층 타겟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다니까요? 제발 조심하세요. 알았어.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엄마, 혹시 돈 관련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걸까? 제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사기를 구별 못할 것 같나요? 수진아, 엄마도 판단력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이상한 투자 얘기 나오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들었어요. 나도 내 돈으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딸한테 투자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이건 제 결정이에요.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딸한테 투자 이야기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가 또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연아, 단톡방에서 불편했지?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괜찮아. 근데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소개해준 거야? 응, 다들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너만 특별하게 대우하면 오해받을 것 같아서. 오해? 우리 사이 말이야.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가 뭐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틀 뒤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단톡방에서 미숙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 혹시 배당금 늦게 들어온 사람 있어? 어? 나 이번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나도 영호한테 물어봤는데 이번 달은 공사가 좀 지연돼서 늦어진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이번 달 배당금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영호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영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이번 달 배당금 언제 들어와? 답장이 한참 늦게 왔어요. 미안해, 정연아. 공사 일정이 좀 밀렸어. 다음 주엔 확실히 들어올 거야. 원금은 괜찮은 거지? 당연하지. 정부 사업이야. 걱정 마. 그런데 제 머릿속 경보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분위기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혹시 영호가 누구한테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아니, 정연이한테는 개인 메시지도 자주 보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채팅방은 이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 질투야? 은희야, 너도 영호 좋아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근데 진짜 영호가 정연이한테 호감 있는 것 같긴 해. 메시지 톤이 다르더라. 채팅방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정연아, 너 혹시 영호한테 더 많이 투자했어? 그래서 특별 대우 받는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왜 갑자기 저를 공격하는 거죠? 은희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적당히 했어. 적당히가 얼만데? 우리는 서로 솔직해야지.
맞아. 우리 다 친구잖아. 얼마 넣었는지 말해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제가 제 돈을 얼마 넣었는지 말해야 하죠? 이건 제 사생활인데요. 미안한데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말하기 좀 그래. 봐봐, 숨기잖아. 분명히 많이 넣은 거야. 은희야, 너 왜 그래? 정연이 기분 나쁘겠다. 나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우리 다 똑같은 친구인데 왜 누구는 특별 대우받고 그래? 채팅방이 난장판이 됐어요. 누가 누구를 옹호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가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연아, 은희 신경 쓰지 마. 쟤 원래 질투 많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순자야, 고마워. 근데 나 진짜 특별 대우 같은 거 안 받아. 알아. 근데 솔직히 영호가 너한테 호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때도 그랬고. 그때? 고등학교 때 말이야. 영호가 너 쳐다보는 거 우리 다 봤어. 근데 워낙 소심해서 말 못 걸었던 거지. 제 심장이 또 뛰었어요. 진짜였을까요? 영호가 정말 그때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다들 투자 이야기와 연애 이야기를 섞는 걸까요? 다음 날 단톡방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야, 나 배당금 아직도 안 들어왔어. 너희는? 나도 영호한테 물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확실히 들어온대. 진짜? 나는 이미 2주나 늦었는데 원금이라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원금은 1년 지나야 찾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써 있잖아. 그래도 중도 해지하면 되잖아. 수수료 떼고라도 받고 싶어. 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딸한테 네가 옳았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 대신 저는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지인 투자 사기.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수익을 주고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받아서 잠적한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영호가? 40년 전 그 영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딸은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는지 조금 바빠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투자 사기 같은 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접근했어요? 저는 영호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투자 제안을 받았고 처음엔 수익이 들어왔지만 이번 달은 늦어지고 있다고. 딸은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당장 경찰서 가세요. 그런데 영호는 엄마, 40년 전 그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특히 돈 앞에선 다 변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가득했어요. 엄마, 얼마 넣으셨어요? 2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엄마 집으로 갈게요. 같이 경찰서 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불안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영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영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3번째 걸었을 때 영호가 받았습니다. 정연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영호야, 나 배당금 언제 들어오는 거야? 말했잖아, 다음 주. 진짜 들어와? 정연아, 왜 이래? 날 못 믿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사기?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40년 지기한테? 그게 아니라 정연아, 나 진짜 실망했어. 네가 날 그렇게 보는 줄 몰랐어. 알았어, 원금 돌려줄게. 다음 주에. 그럼 우린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영호를 의심한 제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혹시 정영호한테 투자하셨나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보세요? 저 김정현인데요. 아까 문자 보내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혹시 정영호한테 얼마 투자하셨어요? 2천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이 3억이 넘어요. 3억?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영호는 실무자고 뒤에 진짜 대표가 따로 있어요. 투자 컨설턴트 회사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계약서, 송금 내역, 카톡 대화 내용, 전화 녹음 다. 그리고 같이 고소해야 해요. 혼자선 안 돼요. 저는 그날 밤 피해자 단톡방에 초대받았습니다. 방 이름은 정영호 피해자 모임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정말 15명이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30대부터 70대까지, 직업도 다양했어요.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자.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영호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 선배,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다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피해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이용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간직했던 추억, 설렘, 그 모든 게 더러워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딸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수진이는 하루 종일 회사를 쉬고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계약서, 송금 내역, 영호와 나눈 카톡 대화, 녹음된 통화 내용,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조심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고집 부렸어. 엄마, 미안한 거 없어요. 엄마도 외롭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용한 놈들이 나쁜 거지.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딸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영호가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사칭 투자 사기단 검거. 제 핸드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난리가 났어요. 단톡방도 난리가 났어요. 서울고 87학번 3반 단톡방 말이에요. 정연아, 이거 진짜야? 영호가 사기꾼이었어? 나도 돈 잃었어. 어떡해, 정연아. 정연이 너 고소한 거 맞아? 우리도 같이 해야 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가 했어. 너희도 피해자 모임에 들어와. 같이 싸우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괜찮아. 그냥 수업료 냈다고 생각할래. 고소 같은 건 너무 번거로워. 나도 영호도 불쌍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사기꾼인데 왜 동정하는 거죠? 그리고 왜 싸우지 않는 거죠? 정연아, 솔직히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죠?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당한 건데 왜 가만히 있어? 정연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 나이에 이런 일로 법정 다니고 그러면 창피하잖아. 창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우리가 창피해야 하죠? 창피한 건 사기꾼이지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싸워야 해. 정연아,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 우리는 너처럼 강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순자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연아, 미안해. 나도 사실 무서워. 근데 너 말이 맞아. 우리가 싸워야 해. 나도 피해자 모임 들어갈게. 그리고 하나 둘씩 다른 친구들도 연락이 왔어요. 결국 5명이 피해자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영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투자금은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았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고요. 그리고 영호는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진짜 대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태수. 우리 반 남학생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태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항상 안경 쓰고 책만 읽던 애였어요. 졸업 후엔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투자 컨설턴트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 이름으로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태수는 영호보다 훨씬 교묘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영호 같은 사람들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해서 옛 친구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거예요. 영호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고 태수는 뒤에서 돈을 관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48명, 피해액은 12억 원이었어요. 저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추억을 먹잇감으로 삼았어요. 40년 전에 순수했던 감정, 그때의 설렘, 그걸 이용한 거예요. 처음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60대 할머니가 무슨 첫사랑이냐고. 그런 감정에 휘둘린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설레고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 이야기를 알리려고 해요. 나이 들어도 속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땐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한테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요. 인터뷰가 나간 뒤 제 핸드폰엔 수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고 비난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쉽게 속았냐? 그 나이에 첫사랑이 뭐냐? 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노후냐? 그런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외로움이 뭔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한 달 뒤 태수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회사 계좌를 추적했고 그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태수는 고급 외제차를 사고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요.
저는 태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갔어요. 태수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태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수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고 증언대에 섰어요. 저도 증언했습니다. 영호와의 대화 내용, 투자 경위, 제가 느꼈던 불안감과 배신감 다 말했어요. 그리고 딸 수진이도 증언대에 섰어요. 수진이는 제가 투자하기 전에 경고했던 것, 그런데도 제가 듣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중에 함께 경찰서에 갔던 것을 증언했어요. 판사는 태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영호는 징역 4년,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수가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피해자들은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저는 2천만 원 중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서울고 87학번 3반 단톡방은 해체됐어요. 다들 서로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얼마 잃었는지, 누가 더 피해가 큰지 그런 이야기만 오가다가 결국 방이 폭발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결국 각자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방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답게.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잃은 건 뭘까? 돈, 추억, 신뢰? 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얻은 것도 있었어요. 나 자신을 믿는 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저는 처음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60대 할머니가 첫사랑 타령하며 사기당했다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던 게 아니라 제가 용감했던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인정할 용기가 있었고, 의심이 들 때 경보음을 무시하지 않을 용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됐을 때 싸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한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딸을 믿고 함께 싸웠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속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한다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도 일어서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계실까 봐 그래요. 혹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설레고 그 설렘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세요. 세상엔 그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우리의 추억을 알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노려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처럼 같이 싸울 사람을 찾으세요.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은 우리 편이에요. 제가 딸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딸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안아줬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피해자 모임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노년 권익보호 모임이라는 방이에요. 거기엔 저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리모델링 사기 당한 사람,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 받은 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지지하고 필요하면 같이 싸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역시 고등학교 동창한테 투자 제안을 받았대요. 처음엔 믿고 싶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인터뷰를 봤대요. 그리고 딸한테 먼저 상의했다고 해요. 딸이 말렸고 투자하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지킨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믿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있을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혹은 절박한 마음으로요. 그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설렘도 외로움도 불안도 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강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멈추세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느끼는 그 경보음이 맞아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하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조금 덜 보게 됐어요. 단톡방도 줄었고요. 대신 밖으로 나가요. 동네 도서관에 가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가끔은 옛날 친구들을 직접 만나요. 핸드폰 너머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요. 그게 더 안전하고 더 진짜예요. 며칠 전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대단해요,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뭐가 대단해, 사기나 당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그래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을 믿었어요. 그게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저랑 더 자주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매일 전화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나쁜 선택이었네. 엄마,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 도와드리는 게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먹잇감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그들은 당신 편이에요. 저는 오늘도 핸드폰을 켜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나 자신을 믿는 법을요. 가족을 믿는 법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기꾼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가장 큰 무기라는 걸요. 오늘도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마음 저는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따뜻함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관계는 투자 제한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롭지만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설레지만 경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